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이제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왜 3층 서기실의 암호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제가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다른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2015년에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형 김정철이가 런던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김정철을 직접 이제 안내하고 이제 그런 김정철이 그 런던 체류를 이제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 북한 체제에서 살면서 북한 사람들 속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3층 서기실로부터 제가 직접 과업을 받고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김정철을 이제 런던에서 이제 맞이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층 서기실로부터 받은 모든 지시와 보고를 이제 다 받을 때부터 거기다가 이제 지령을 보낼 때는 다 암호를 딱 달아서 저만 알 수 있는 암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로 말하면 뭐 파스워드라고 할지 아니면 이제 크립토그래프라고 하겠는지 그런 암호를 이제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3층 서기실 하면 무엇이 3층 서기실이냐 이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3층 서기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면상으로 이 북한 체제 운영에서 3층 서기실이 뭐 하는가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하기를 이제 같이 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북한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정치理論과 구조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자, 북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의 정치적 이념은 공산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름에서 가장 핵심은 평등입니다. 평등에서도 더 핵심은 세습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상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봉건적인 세습 통치 구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이념 자체는 유물론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바로 최고 통치자를 수령으로 하고 그를 하느님처럼 받들고 그러한 수령 절대 권력에 의해서 북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물론이 아니라 관념론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습과 관념론적인 시스템과 이론에 의해서 동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국가에도 없는 독특한 정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층 서기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북한에서 북한 정치 구조를 다 들여다볼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거 북한에도 그 어디가 컨트롤 타오겠느냐 이걸 다 찾아봅니다. 북한도 한 개의 나라겠는데 국가고 그러면 이 각 기관들을 일괄적으로 통솔하고 이것을 끌고 나가고 있는 컨트롤 타워, 한국으로 말하면 청와대죠. 청와대와 같은 기관은 바로 어느 것이냐?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고 그 밑에 당중앙위원회가 있고 군대가 있고 국가보위부, 보안성, 검찰, 최고위원회, 내각 이런 각이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각이한 기관들을 김정은이라는 그런 수령이 혼자서 다 어떻게 지도하느냐 이걸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는 한국과 같은 그런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그런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책에서 나오게 된 3층 서기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모든 권력기관들은 외견상으로서는 권력구조상으로서는 김정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당 정책 결정 보고 사항들은 다 3층 서기실에 보고해서 3층 서기실의 해당 전문 부서에서 김정은한테 보고하고 김정은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서 각 기관들에 이제 알려서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3층 서기실이라는 이 실제 컨트롤 타워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제가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세습 통치와 수령을 절대화하는 그런 서울의 수령 절대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3층 서기실은
별이 가려졌습니다. 가령 실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천재고 수재라고 해도 외무성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북미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종합하고 김정은한테 딱 해서 김정은을 외관상 북한 주민들이 보건대는 모든 것에 전지전능한 지도자처럼 만드느냐, 바로 이 3층 서기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문제를 종합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3층이냐, 왜 3층 서기실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사입니다. 3층으로 돼서 공식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기관들과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여기를 3층 서기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북한 전역 TV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자, 북한 TV가 끝날 때는 항상 이 장면으로 북한 TV가 끝납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에게 이거 당조항 청사라고 합니다. 북한 TV. 그러면 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북한 모든 주민들은 표현이 밤이 됐기 때문에 다 자지만은 김정은은 여기서 밤을 펴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북한 TV가 항상 끝날 때는 당조항 청사에 밝은 불이 비쳐 있다는 장면으로 이제 북한 TV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진정되면서 김정은이가 이 3층 서기실, 지금까지 김정일 때도 극비에 붙였던 3층 서기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정의용 실장이 방문했고, 얼마 전에 폼페오가 가서 김정은을 만난 곳이 바로 이 3층 서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개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은 여기를 당중앙위원회 본관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누구도, 이거 북한 중앙당 일꾼들도 절대 들어가기 금지된 그런 이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이 3층 서기실의 실체는 누구냐?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죠. 이번에 점점 이 3층 서기실의 실체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김여정이와 같이 평창에 내려왔던 저 제일 뒤에 서 있는 김창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와서 뒤돌아보니 바로 지금 현 3층 서기실 김창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당시 노동당 통전비서 김영순과 만날 때 벌써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방문했을 때 바로 저 뒤에서 김정은과 이설주의 모든 활동을 뒤에서 조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것이 바로 3층 서기실장입니다. 그래서 현 북한 구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3층 서기실이 뭐 하는 건가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서전을 준비한 건 제가 좀 오래전부터 준비는 했는데 언제 이 자서전을 내겠느냐 하는 십전상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3월 초에 이 책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3월 초에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3월 초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서 급격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는 제 책 출간이 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그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악재나 돌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서 제가 책 출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기본 이야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몸담궜던 북한 외교 실체와 실상을 통해서 현 북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국과 세계에 정확히 알리고, 그 다음 앞으로 다가올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있었던 1차 핵위기, 1994년 제네바 1차 북미 회담을 통해서 봉합됐다가 다시 또 터졌죠. 2차 핵위기.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봉합된 듯 하다가 다시 2006년 핵실험으로서 또다시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3차 라운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3차 이제 라운드에 들어서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과 앞으로 이 북핵 폐기 과정과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참고하고 어떤 점을 유의하고 어떤 대응책을 하면서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
핵폐기로 우리가 유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답변을 찾는데 자그마하나마 저의 지난 과거 역사가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리고 왜 제가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였는가라는 제 개인의 이제 그런 스토리까지도 이제 이 책에 이제 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향후 우리 한반도의 통일과 또 모든 국민들이 관심하고 있는 북핵 폐기를 순조롭게 이끌어내는데 자그마한 보탬과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 폐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단계를 밟아가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미국이나 우리도 이제 완전한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할지 사실 그게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전반적인 핵 폐기 과정에 들어서면서 김정은이가 정확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정호영 실장이 이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은 북한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군사적 위협이 제거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그러면 체제 안전 보장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전선언, 북미 수교,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 이런 것이 체제 안전 보장이냐?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바로 북한 권력의 실체인 세습 통치 구조 보장 또 김정은이 방금 제가 이제 설명했던 김정은의 절대적인 권력 구조 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CBID 방법에 기초해서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CBID 원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강제 사찰, 무작위 조건입니다. 이걸 해야만이 진정으로 핵폐기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같은 인간을 수령을 하느님처럼 절대화해 있는 속에서 또 북한의 모든 당, 군, 정 이러한 행정기구 시스템이 딱 동작하는 속에서 외부 세계가 들어가서 북한이 보고 싶은 곳 또 가보고 싶은 곳 의심되는 것을 두져서 핵폐기 과정을 샅샅이 끌어낸다. 이것은 곧 북한 권력의 가장 큰 핵심 요소인 이거 근간인 바로 수령 절대 권력 구조를 핵폐기 과정을 통해서 허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이가 체제 안전을 보장을 전제로 나가겠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CBID는 아니다. 이것이 이제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것은 핵폐기 과정이 북한 또 김정은 체제의 붕괴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자기의 체제와 권력 구조를 더욱 보강하는 과정으로 흐르는 CBI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한 핵폐기 또 완전한 CBID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미리 섣불리 예단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완전한 CBID가 아니라 최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SBID 말하자면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북한 핵 위협 제거에 말하자면 대폭 감소에 가까운 충분한 핵 감소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착적인 결론은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정의로 포장된 결국은 핵보유국 이것이 정착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미리 예단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철원 기자님 뒤에 계셨던 기자님이 손을 드셨었는데 질문하실 겁니까? 예. 마이크 없으니까 크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제 홍보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김정은이 체제 부장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 북한 체제 붕괴 외심 체인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인권 관련 제기가 될 텐데 또 이게 김정은 체제 부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북핵 문제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아마 지금 대단히 이제 그 강력해 하는데 북한 핵 문제의 정착적인 해결, 우리가 진정한 해결을 바란다면 이거는 레짐 체인지와 인권 보장의 길로밖에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핵 폐기하려면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 제재를 통해서 끝까지 이거 밀고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런 식의 특히 더군다나 평화를 깨면서까지 북핵을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겠느냐. 이 입장은 국민도 지지하지 않고 정부나 미국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현실적인 또 대응책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위협 감축, 감소 이 방법으로 이제 갈 것이라고 저는 예단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자 방금 평화 그 다음에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한 거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우리 남과 북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에서는 이걸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개념 문제를 놓고 지금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 논쟁하지만은 이 책을 보세요.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때 이미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의 비핵화란 무슨 개념이냐 하고 대론쟁이 벌어졌습니다. 강석주 북한 외무성 일부상과 당시 중국 외교부장 리자오싱 간에 그때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자오싱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아주 훌륭한 전략적인 방침을 제시하셨다. 그런데 2005년 북한의 핵실험을 함으로써 김일성 주석의 이 위대한 조선반도 비핵화 방침을 지금 조선 동지들이 어겼다. 리자오싱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석주한테. 그러니까 강석주가 이제 책 보면 그 무슨 소리냐. 그 중국 당이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김일성 주석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도 모르고 이때까지 있었느냐.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은 명백하다. 첫째, 한반도에서 모든 미국 핵무기 철수다. 이건 91년도에 실현됐어요. 두 번째, 미국 핵자산, 핵무기의 임시적인 전개나 반입의 중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끔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영원히 미국이 북한과 한반도에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불사용 담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 핵 기조에는 그 어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핵 불사용 담보를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필요하고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미 2006년도에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 정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문점 선언을 들여다보시면 판문점 선언에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아닙니다. 남과 북은 이렇게 됐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한다, 공약한다, 재확언한다. 다 이렇게 남과 북. 그러면 북한으로서 할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핵무기 폐기겠죠. 그러면 한국으로서 할 일은 남한으로서 할 것은 뭐냐? 당연히 미국으로부터의 핵자산 그것이 담은 1시간 1초라도 임시적인 전개 반입 중지 또 미국과 한국이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 불사용을 담보를 받아내서 남과 북이 비핵화로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북핵 폐기냐 이거 같은 개념이냐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CBID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CBID라는 거는 CBID 개념을 그대로 정립하면 결국은 북한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 체제의 핵심은 수령 절대주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CBID는 그 수령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전지전능한 수령 앞에서 북한 시스템을 두제보고 비핵화, 핵폐기를 시키자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의 가장 핵심 사항을 건드리고 치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CBID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